제 이름은 이한결입니다. 가명이에요. 진짜 이름을 말할 순 없죠. 북에 아직 제 형님과 어린 조카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저는 1990년생 평양 출신입니다. 대동강 구역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당 교육 간부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남들 눈에는 소위 말하는 토대, 좋은 집안이었죠. 덕분에 180cm의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만으로 평양관광대학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제가 배운 건 금강산의 지질학이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대화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짜 미소를 박제하는 법이었죠. 지도교원은 늘 제 턱끝을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한결 동무, 입꼬리는 더 올리고 눈은 정면을 보라오. 그게 공화국의 자존심이야. 2016년 26살의 나이로 금강산 관광지구 안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공화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산을 남조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사라는 자각이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금강산의 찬바람을 맞으며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서히 마모되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매일 밤 안내원 숙소의 낡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였죠. 관광객들이 오기 전 저는 산길에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흔적을 지우러 나갔습니다. 구룡현 초입에서 만난 보초는 제 등 뒤에 대고 침을 뱉으며 뇌까렸습니다. 안내원 동무, 오늘 아침에도 저 괴뢰놈들이 흘린 정신오염물을 싹 다 긁어 모아 오라우. 폭 2.5m에 정해진 관람로. 제가 8년째 근무하는 직장이자 감옥입니다. 구룡폭포에서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12,000개의 돌계단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지형지물입니다. 어느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숨차하는지 저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도착하면 저는 확성기를 잡고 기계처럼 읊었습니다. 자, 여기 구룡연의 장엄한 기계를 보십시오. 우리 장군님의 백전백승 기상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8년간 제 해설에 감동해 공화국을 찬양하며 눈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수십만 원짜리 카메라를 든 남조선 사람들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처음엔 그들의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고 불쌍한 동포로 보는 그 동정 어린 눈빛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복숭아 향이 나는 샴푸 냄새, 그리고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기. 그것은 제가 평생 인화해온 당의 선물이라는 무채색 세상에서는 결코 맡아볼 수 없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았던 한 실향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찔러 넣어주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도 너만한데 여기 배고플 때 몰래 까먹어라.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비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건네려던 사탕을 밀쳐내며 차갑게 대꾸해야만 했습니다. 남측 관광객들이 옥류동 물줄기에 감탄할 때 저는 그들 뒤에서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A그룹 4번 남성, 당의 선전 문구에 냉소적인 반응. B그룹 12번 여성, 가이드에게 남조선 가요에 대해 질문함. 우리는 해설사가 아니라 감시원이었습니다. 관광객이 흘린 사탕 껍질 하나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됐습니다. 그 껍질에 적힌 화려한 색상의 글자들과 성분 표시는 우리 인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위부 요원 광철은 제 수첩을 뺏어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한결 동무, 아까 그 남조선 여자랑 눈이 마주쳤을 때 3초 이상 웃었지? 그거 다 기록에 남는 거야. 안내원 숙소로 돌아오면 우리는 서로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누구 동무는 오늘 남측 여성과 필요 이상의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구 동무는 해설 도중 장군님의 교실을 한 단어 틀렸습니다. 탄광 노동자 출신이 땅굴 기술자가 되듯 평양 엘리트 출신인 저는 금강산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16,38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저는
금강산의 모든 구멍과 지름길을 외웠습니다. 보초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지, 어느 지점에서 서치라이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구룡폭포 옆 바위 틈새에서 남측 관광객이 떨어뜨리고 간 작은 MP3 플레이어를 발견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 순간 제가 믿어왔던 낙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트가 빠른 음악과 서울의 교통체증을 불평하는 라디오 DJ의 목소리.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들립니까?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소리란 말입니까? 제 이름은 이한결입니다. 가명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가짜 미소를 지우고 싶습니다. 8년 전, 처음 금강산에 왔을 때는 통일의 선봉장이라 믿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썩어가는 사슬에 묶인 채 화려한 풍경을 안내하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양의 따뜻한 밥상이 그립지만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금강산의 안개가 짙게 끼던 어느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수천 번 안내했던 그 길들 중 지도에는 없는 12001번째 계단을 만들기로 말입니다. 신발끈을 고쳐매며 저는 밤하늘을 향해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엔 꼭 자유로운 새가 되어 다시 만납시다. 오늘 밤, 저는 그 마지막 계단을 오르려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온정각 숙소의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나팔 소리는 매일 아침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기계처럼 일어나 구겨진 정복을 다렸습니다. 안내원은 인민의 얼굴이라며 깃 하나, 단추 하나에도 서슬퍼런 규율이 매겨져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의 저는 여전히 잘생긴 평양 청년이었지만 눈동자에는 이미 8년치의 피로와 환멸이 석탄 가루처럼 눅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조이며 저는 오늘 제가 걸어야 할 16,382개의 계단을 떠올렸습니다. 옆 침대의 동료가 부은 눈을 비비며 제게 낮게 뇌까렸습니다. 한결동무, 오늘도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웃어야 하니 참으로 고역이구만. 관광버스가 도착하기 전 저는 구룡연 코스를 미리 점검하러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금강산은 말 그대로 선경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지뢰밭보다 위험한 감시의 장벽일 뿐이었습니다. 바위 틈새마다 숨겨진 감시 카메라와 보초들의 시선이 제 등줄기를 훑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치부 지도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이 산에 돌덩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장군님의 숨결이 서려 있으니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조선제 껌종이 하나를 집어들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장군님의 숨결보다는 저 괴뢰들의 돈 냄새가 더 진동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남조선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색의 화려한 등산복 물결은 무채색의 금강산을 단숨에 이질적인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고쳐잡고 박제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산 안내원 이한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천하제일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 입은 평화와 통일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그들이 맨 가방의 브랜드와 손목에 감긴 시계를 훑고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양에서도 이런 등산복 입습니까? 이거 하나 드릴까요?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이보다 더 훌륭한 옷들이 넘쳐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산행이 시작되자 저는 앞장서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8년 동안 매일같이 오르내린 덕분에 저는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룡폭포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준비된 해설을 쏟아냈습니다.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부터 수령님의 현지지도 교시까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제 귀에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뒤에서 속삭이는 관광객들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야, 서울 가면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 사야지. 다음 달엔 일본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폭포 소리에 목소리를 높이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여행이지만 저에게는 이 계단 하나하나가 내 목을 죄는 밧줄입니다. 점심시간, 관광객들이 도시락을 먹는 동안 저는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서 강냉이 밥을 씹었습니다. 그때 바위 틈새에 끼어 있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보였습니다. 남조선 아이들이 먹는 과자 봉지의 일부였습니다. 그 화려한 그림과 초코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뇌리는 번개에 맞은 듯 짜릿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남조선은 굶주림과 억압이 가득한 생지옥이었는데 어째서 그들이 남긴 쓰레기조차 우리네 잔치상보다 더 화려한 것일까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던 보이부 요원 광철이 다가와 제 손에 든 봉지 조각을 낚아챘습니다. 이한결 동무, 쓰레기 구경이 그렇게 재밌나? 자네 눈빛이 아까부터 심상치 않아. 오후 산행이 끝나고 관광객들이 버스로 돌아갈 때 한 어린아이가 제게 다가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이 나갈 뻔했지만 저는 광철의 시선을 느끼고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하는 것이 그 어떤 고문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정적이 찾아온 금강산. 저는 다시 홀로 남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6,382개의 계단. 내일이면 또다시 반복될 이 연극의 무대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계단 끝에서 가짜 미소를 짓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둠이 깔리는 비로봉을 향해 저는 마지막으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계단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네,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한결 동무, 오늘 아침엔 바위 틈새마다 낀 자본주의 병균을 하나도 남김없이 긁어내라오. 보이부 요원, 광철의 서슬퍼런 명령이 아침 안개를 뚫고 제 고막에 박혔습니다. 그가 말하는 병균이란 남조선 관광객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 그 중에서도 글자가 적힌 종이 나부랭이나 화려한 색깔의 비닐 쪼가리들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집게와 자루를 들고 옥류동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유독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그 병균들에 파묻혀 숨이 막히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쓰레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늘 기묘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네 빨래비누의 지독한 양잿물 냄새나 투박한 살구비누 향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수천 송이의 꽃을 농축해 놓은 듯한 인공적이고도 세련된 향기 말입니다. 선생님, 평양에서도 이런 좋은 향기가 납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어제 만난 한 관광객 아주머니가 제 곁을 지나며 무심코 내뱉은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자본주의의 도끼라고 배웠지만 제 코는 그것을 사람 사는 냄새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제 정복의 빳빳한 깃에 스며들어 제가 아무리 찬물로 몸을 씻어내도 영혼의 구석구석을 간지럽히곤 했습니다. 오전 11시, 만물상 코스의 좁은 바위 틈새를 청소하던 중 저는 유독 화려한 금색 포장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코파이라고 적힌 남조선 사람들의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물건의 잔해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핀 뒤 그것을 손바닥에 펼쳐보았습니다. 포장지 안쪽에 묻은 갈색의 달콤한 찌꺼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제 뇌리는 번개에 맞은 듯 짜릿했습니다. 동무, 혹시 괴뢰들이 버린 걸 주운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다. 작년에 사상교육을 받다 졸았던 동료 안내원이 보입으로 끌려가며 남겼던 그 처절한 경고가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포장지를 정복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0.5g도 안 되는 비닐 한 장이 쇳덩이보다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산행 도중 한 젊은 남조선 대학생이 제게 길을 물으며 슬쩍 작은 튜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날씨가 건조하니 손에 바르라며 건넨 핸드크림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당의 규율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 학생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제 방어 기제는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남조선 서울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 학생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에 얼핏 비친 화려한 밤거리의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학생은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튜브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일행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에 취해 잠시 동안 제가 금강산 안내원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안내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광철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코가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제 어깨 주변을 훑었습니다. 제 심장은 분당 120회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한결동무, 자네 몸에서 왜 자꾸 낯선 남쪽 바람 냄새가 나는지 설명해보라오. 광철의 낮은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늘 관광객들을 밀착 안내하느라 그들의 냄새가 밴 것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제 눈을 10초 동안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서늘한 살기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낙원의 해설사 노릇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늦게 침상에 누워 저는 몰래 숨겨둔 핸드크림을 꺼내 손등에 아주 살짝 묻혀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는 제가 8년 동안 지켜온 박제된 세상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곳은 천하제일의 명산 금강산이 아니라 향기조차 허락되지 않은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비로봉의 검은 실루엣을 보며 칩거하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이 가짜 낙원의 향기를 지우고 진짜 사람 사는 냄새를 찾아가야겠습니다. 가슴 주머니 속의 초코파이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탈출을 재촉하는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내일의 해가 뜨면 저는 그 금지된 향기를 따라 저 험준한 능선을 넘기로 다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관람로에서 딱 200m. 그 거리는 남측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박제된 낙원을 감상할 수 있는 허용치이자 저 같은 안내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사선이기도 합니다. 200m 밖은 우리가 그토록 선전하는 인민의 낙원이 아니라 굶주림과 감시가 뼈를 깎는 진짜 북조선의 얼굴이 숨겨진 곳입니다. 아침 점검을 나설 때마다 보이부 요원 광철은 제 앞길을 가로막으며 가느다란 눈을 번뜩였습니다. 이한결 동무, 저 붉은 선 너머는 보지도 듣지도 말라오. 그게 자네 명주를 지키는 유일한 법이야. 그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저는 안내원이 아니라 숙청의 피사체가 될 것임을 알리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오후 2시 남측 VIP 관광객들을 태우고 구룡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고어텍스 점퍼를 입고 한 병에 수천 원이나 하는 생수를 아낌없이 들이켜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활기찬 웃음소리와 고급 선크림의 인공적인 향기가 숲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유창하게 구룡폭포의 유래를 읊었지만 제 눈은 자꾸만 관람로 너머 짙은 덤불 속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인민군 군복을 입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소총을 쥔 채 우리를 감시하는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 중년 신사가 제 시선을 눈치챘는지 덤불 쪽을 가리키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안내원 선생, 저기 숲속에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까? 왜 저렇게 마르고 새까매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박제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분들은 산림보호를 위해 파견된 우리 영광스러운 인민군대 전사들입니다. 훈련 중이라 조금 야위어 보일 뿐이니 걱정 마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훈련이라니요. 저들은 훈련이 아니라 굶주림과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린 초콜릿 포장지나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줍기 위해 밤마다 관람로를 서성이는 유령들입니다. 산행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인원 점검을 핑계로 관람로 끝자락, 즉 경계선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편 덤불이 부스럭거리더니 155cm도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소년 병사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국물이 흐르는 얼굴 위로 움푹 팬 눈동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녹슨 낫이 들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이름표 대신 굶주림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애원했습니다. 안내원 동무, 혹시 남조선 떡이라도 하나 있어? 사탕 껍데기라도 좋으니 제발,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안 보인내다.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정교한 칼날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탄광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갱도 안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흙을 씹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소년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저 멀리서 광철의 서치라이트 같은 시선이 제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소년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소년의 실망한 눈빛이 제 등에 박혀 화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읊어대던 지상 락원의 모든 미사여구가 지독한 구역질로 변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이 산은 아름다운 명산이 아니라 수천 명의 유령이 굶주리며 쌓아올린 화려한 무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온정각 연회장에서는 남측 관광객들을 위한 화려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금강산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저는 연회장 밖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낮에 본 그 소년 병사의 움푹 팬 눈동자를 떠올렸습니다. 200m. 그 짧은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배부른 여행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굶어 죽어가는 처형장이 된다는 이 잔인한 현실. 저는 제 정복에 빳빳한 깃을 부여잡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연극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까? 광철이 다가와 제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한결 동무, 자네 오늘 그 경계선에서 뭘 본 거야? 눈빛이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본 사람 같구만. 저는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천 번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16,38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 낙원의 해설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안내해야 할 길은 이 화려한 관람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소년 병사의 눈물과 덤불 속에 숨겨진 굶주린 진실을 뚫고 지나가는 길. 그것이 제가 가야 할 진짜 12,001번째 계단이 될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와 낡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낡은 배낭 속에 남은 식량 몇 조각과 8년 전 평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주신 낡은 손수건을 챙겼습니다. 이제 200m의 경계선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제가 뛰어넘어야 할 마지막 사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금강산의 유령은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그 붉은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만났습니다. 평양에서 관광대학을 다닐 때부터 사상검열은 일상이었지만 오늘처럼 살을 애는 듯한 서늘한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임에도 온정각 안내원 숙소에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광철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그 소리는 정확히 제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불을 걷어치우고는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이한결 동무, 잠이 참 잘 오는 모양이구만. 자네가 오늘 낮에 흘린 충성심을 좀 찾아야겠으니 따라오라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좁은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려버릴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끌려간 곳은 숙소 지하에 위치한 사상학습실이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 천장에는 먼지 쌓인 40와트 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영상 4도 정도였지만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의 개마고원 한복판 같았습니다. 광철은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제 얼굴로 밀려왔고 저는 정복 차림 그대로 꼿꼿이 서서 바닥에 얼룩진 콘크리트를 응시했습니다. 이한결,
자네 평양관광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연기자였다면서? 그런데 왜 요즘은 그 연기가 자꾸 어설퍼지는 건가? 광철이 내뱉은 첫마디는 제 심장을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낡은 수첩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낮에 관광객들의 동태를 기록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첩 갈피 사이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초코파이 포장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0.5g의 비닐 한 장이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광철은 그 포장지를 집어들고 전구 불빛에 비춰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화려한 색깔 좀 보라우. 이게 바로 자네 눈을 멀게 한 자본주의의 병균이야. 동무, 이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자가 몇 개인지 아나? 30개가 넘더구만. 자네는 이걸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지? 남조선의 달콤한 설탕물이 자네 뇌수를 다 녹여버린 건가?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단 한마디라도 실수를 한다면 저는 내일 아침 태양을 보지 못한 채 평양의 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될 것이 뻔했습니다. 사상 검열은 끈질기고 집요했습니다. 광철은 제가 낮에 경계선 근처에서 소년병사와 눈을 마주쳤던 순간 관광객의 향수 냄새에 코를 실룩였던 찰나의 표정, 변화까지 하나하나 들춰냈습니다. 그는 제 정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고 다행히 핸드크림 튜브는 숙소 침대 및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기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무의 눈동자엔 왜 자본주의의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나? 동무가 말하는 낙원은 입안에서만 맴도는 가짜야. 자네 진심은 이미 저 밑바닥 괴뢰들의 똥통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의 고함이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 또한 대학 시절 수천 번 연습했던 자아 비판의 연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억지로 목소리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장룡님,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관광객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어 당의 은덕을 잊었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나 제 충성심만은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제 연기는 광철의 가학적인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들어올리더니 제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연기 잘하는군. 역시 평양 1호 안내원답네. 하지만 명심해. 다음번엔 이 눈물로도 네 목숨을 사지 못할 거야. 내일 아침 자아 비판 시간에 오늘 자네가 범한 사상적 과오를 모든 동료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광철은 침을 뱉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암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8년 동안 억눌러 왔던 진짜 인간으로서의 비명이었습니다. 전구는 여전히 깜빡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고 좁은 방의 벽면은 저를 짓눌러 죽이려는 거대한 맷돌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금강산 어디에도 제가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안내원이라는 빳빳한 정복은 더 이상 훈장이 아니라 저를 베아매는 수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초코파이 포장지를 주워 가슴속에 다시 숨겼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증거가 아니라 제가 이 지옥을 반드시 탈출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비틀거리며 숙소로 돌아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 있을 자아 비판은 제가 이 땅에서 가질 마지막 연극 무대가 될 것입니다. 동료들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서 저는 가장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금강산에 안개가 깔리는 그 순간 저는 8년 동안 외워온 모든 계단을 뒤로 하고 진짜 제 길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비로봉 산등성이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도 거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은 이제 평양의 이름 좋은 안내원이 아니라 저 어둠 속의 유령이 되어 자유를 향해 걷겠습니다. 저는 낡은 배낭의 끈을 꽉 조였습니다. 이제 사상검열의 암실은 끝났고 목숨을 건 대탈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자아 비판의 시간은 영혼을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동료 안내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제가 얼마나 썩어빠진 사상을 가졌는지
제 입으로 낱낱이 고백해야 했으니까요. 광철은 만족스러운 듯 구석에서 이빨을 쑤시며 저를 지켜보았고, 동료들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더 가혹한 비판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이한결 동무의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은 자본주의의 도끼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소. 평소 형 동생하며 지내던 영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그저 바닥만 보며 울먹이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산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현장으로 복귀한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구룡폭포 근처 쉼터를 청소하던 중 벤치 및 구석진 틈새에 끼어 있는 묵직한 물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검은색 돌덩이인 줄 알았지만 손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질감은 분명 인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얼른 소매 속으로 집어넣은 그것은 남조선 관광객이 잃어버린 보조 배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배터리와는 달랐습니다. 뒷면에 액정 화면이 붙어 있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은은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단순한 건전지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바위 뒤그늘진 곳에 숨어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일종의 소형 저장 장치가 결합된 기기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해설했던 금강산의 풍경이 아니라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서울의 일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강남의 거리, 끝도 없이 늘어선 자동차들의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지도 앱이었습니다. 세상에 금강산에서 남조선 국경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다 보인단 말입니까? 그 기기 안의 지도는 제가 배운 군사기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산맥의 능선 하나하나, 보초소가 있을 법한 위치,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철책 모양까지 위성사진으로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12,001번째 계단이 실제 지형 위에 선명한 선으로 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지도는 제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게 해줄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쪽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 동무, 거기서 혼자 뭘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나? 오늘 아침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광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터리를 정복, 안쪽 깊숙한 곳에 쑤셔넣고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광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가 있던 바위 주변을 훑었습니다. 제 심장은 엔진 소리처럼 고동쳤고 정복 속의 기기가 내뿜는 미세한 온기가 마치 제 범죄를 폭로하는 낙인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비판받은 내용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광철은 코웃음을 치며 제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배터리에 담긴 지도가 방전되기 전 제 인생의 마지막 산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품 안에는 남조선의 향기가 담긴 핸드크림과 그들의 세상이 담긴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16,382개의 계단 중 마지막 계단을 딛는 순간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강산의 안개는 이미 짙게 깔리기 시작했고 저 멀리 남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사선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배터리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저는 저 불빛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짜 이한결이 아니라 진짜 저로 살기 위해서요. 저는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고쳐매고 8년 동안 외웠던 길 대신 지도가 가리키는 험준한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밤의 금강산은 대낮의 화려한 절경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천하제일경이라 칭송받던 그 기암괴석들은 어둠 속에서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포식자의 이빨처럼 변해 있었죠. 관람로의 마지막 경계인 12,000번째 계단을 지나 지도에도 없는 12,001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8년 동안 기계처럼 외웠던 안전한 길을 버리고
지뢰와 보초가 깔린 검은 숲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제 인생이라는 인화지를 스스로 불태우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젖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끊겼다. 발을 헛디디는 순간 저 아래 낭떠러지는 내 무덤이 될 뿐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산속 비는 칼날처럼 차가워 정복 안쪽까지 순식간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남조선 보조 배터리를 꺼내 아주 잠깐 화면을 켰습니다. 희미한 푸른 빛이 안개 낀 숲을 비췄고 지도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이 제가 가야 할 남쪽 능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해설했던 금강산은 그저 당이 허락한 좁은 선 위에서의 연극 무대였지만 지금 제 발밑의 흙은 피비린내 나는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썩은 나뭇잎 냄새와 눅눅한 이끼향이 코끝을 찔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제 신경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아놓았습니다. 8년을 기계처럼 오르내린 산인데 어둠 속의 금강산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거대한 짐승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8년을 이 산의 주인처럼 행세했는데 정작 나는 이 숲의 그림자 하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구만. 갑자기 저 아래쪽 계곡에서 요란한 호각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허공을 찔렀습니다. 보이부 수색대였습니다. 광철이 이끄는 암살조가 벌써 제 이탈을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안개를 뚫고 제가 숨은 바위 바로 옆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군화가 자갈을 지식이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이드 시절 알려주었던 지름길들을 정확히 파고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제 지식이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죠. 계곡 너머에서 광철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들려왔습니다. 이 한결 동무, 쥐새끼처럼 숨어봤자 이 산바닥에서 벗어날 순 없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내 목숨줄만은 붙여주마. 그 목소리에는 자비가 아니라 사냥에 성공하기 직전에 굶주린 짐승 같은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절벽 옆에 좁은 틈새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눈동자, 제 동료이자 아침에 저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했던 영철이었습니다. 그는 보위부의 지시로 미리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철의 손에는 낡은 소총이 들려 있었고 제 손에는 남조선 배터리와 핸드크림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찰나 영철이 총구를 제 가슴팍에 겨누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철은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형, 정말 갈 생각이야?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내가 아무 말 없이 보내준 걸로 해주겠어. 영철의 눈에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밀고 해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배신자가 아니라 형처럼 따르던 사람을 제 손으로 쏴 죽여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는 가련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영철의 총구를 제 심장 쪽으로 더 끌어당기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그 향기 나는 핸드크림을 꺼내 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그 위선적인 낙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이 작은 향기 하나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크림에서 배어나오는 라벤더 향기에 넋이 나간 듯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철아, 너도 이 향기가 뭔지 알잖아. 우린 여기서 안내원이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유령일 뿐이야. 나를 쏘고 영웅이 되든가 아니면 이 향기를 기억하며 나를 보내주든가 선택해라. 영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총을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숲 아래쪽에서 수색대의 불빛이 다시금 저희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제 등을 밀치며 반대쪽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지뢰 경고판이 붙어있는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감시가 가장 허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동료애라는 견고한 벽이 남조선의 향기 한 조각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은 수색대 쪽을 향해 허공에 총 한 발을 발사하고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엔 아무도 없다. 저쪽 하류 쪽으로 간 것 같다. 빨리 따라붙으라우. 동생의 그 처절한 거짓말이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뢰밭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온 흙탕물이 제 정복을 더럽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8년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틈이 되어 제 인생을 두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는 피부치 같은 동생을 버려두고 온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는 이름 모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바위를 움켜쥐며 마지막 힘을 짜내 능선을 기어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영철의 실루엣을 향해, 그리고 제가 버린 8년의 가짜 삶을 향해 저는 나직이 작별을 고했습니다. 가라, 영철아. 대신 살아남아서 정말 저 밑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내 꿈속에서라도 꼭 알려주라우.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저는 지도가 가리키는 사선의 한복판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발 1638m, 금강산의 가장 높은 곳, 비로봉의 정상은 구름조차 숨을 죽이는 혹한의 요새였습니다. 8년 동안 관광객들을 이끌고 이곳에 올 때마다 저는 천하제일봉의 장엄함을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지만 오늘 제 발밑의 비로봉은 저를 지시겨 죽이려는 거대한 맷돌과 같았습니다. 산소는 희박했고 빗물과 섞인 칼바람은 정복 안쪽의 살감을 얼음 송곳으로 후벼 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상의 비석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폐부 깊숙한 곳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조선 배터리를 꺼내 들었지만 맹렬한 추위 탓인지 화면은 힘겹게 깜빡이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마지막 등불을 잃은 절망감이 엄습하는 순간 바위 너머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높은 곳까지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 걸 보니 자네도 산자의 땅을 버린 유령이구만. 쏘스라치게 놀라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암괴석 틈새에 교묘하게 지어진 작은 석굴 하나가 숨겨져 있었고 그 안에는 털옷을 겹겹이 껴입은 노인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금강산 관광 개발 초기에 지형 조사를 맡았던 설계사였으나 모종의 사건으로 숙청되어 죽은 자로 처리된 채 20년째 이 산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비로봉의 은둔자였습니다. 노인의 눈은 백내장이 끼어 흐릿했지만 제 정복의 금색 단추와 가슴의 휘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타다 남은 마른 나뭇가지를 매만지며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그 빳빳한 정복은 자네를 지켜주지 않아. 오히려 저 밑사냥개들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는 낙인이 될 뿐이지. 노인은 제게 삭힌 도토리 몇 알을 내밀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씁쓸한 즙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제가 이틀 만에 맛본 유일한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제가 가진 남조선 핸드크림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향기를 맡은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그렸던, 지금은 군사지도에서도 삭제된 비밀 보급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바위가 너무 험해 보초조차 서지 않는 말 그대로 귀신의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석굴 바닥의 흙 위에 손가락으로 복잡한 선들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구룡반사 옆으로 흐르는 마른 계곡을 타라오. 그곳은 지뢰도 서치라이트도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니까. 그때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철이 이끄는 추격대가 비로봉 정상 부근까지 포위망을 좁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구름을 뚫고 정상의 바위들을 난도질하듯 훑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잡으며 같이 떠나자고 했지만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등을 밀쳐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낡은 군용 지도 한 장을 제 품에 쑤셔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노인의 20년 세월이 응축된 피해 증명서였습니다. 노인은 석굴 밖으로 나가는 제 뒷모습에 대고 마지막으로 낮은 갈에 섞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자네는 다시 안내원 이한결로 죽게 될 거야. 오직 앞만 보고 뛰라오. 저는 노인이 알려준 대로 깎아지른 듯한 서쪽 절벽으로 몸을 던지듯 내려갔습니다. 바위를 짚은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났고 무릎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 품 안의 낡은 지도와 노인이 알려준 귀신의 길은 어둠 속에서도 형광색처럼 선명하게 제 머릿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로봉 정상에서 멀어지는 순간 저는 노인의 석굴 쪽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추격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르신, 당신이 태운 것은 석굴이 아니라 제가 남기고 온 가짜 낙원의 마지막 잔재입니다.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제 발걸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와 생존을 향한 갈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로봉의 밀담은 끝났고 이제 저는 금강산의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마른 계곡의 입구에 도달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안내원으로서의 8년은 이 하룻밤의 도주를 위해 준비된 지루한 연습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멀리 안개 너머로 보이지 않는 남쪽의 불빛이 제 심장 박동에 맞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도 밖의 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12,001번째 계단을 내가 직접 새겨넣겠다. 저는 낡은 지도를 꽉 움켜쥐고 죽음보다 깊은 계곡 아래로 거침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비로봉의 은둔자가 남긴 그 낡은 지도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이 응축된 원한이자 동시에 이 거대한 바위산이 숨겨놓은 마지막 숨구멍이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마른 계곡은 대낮에도 빛이 들지 않을 만큼 울창한 원시림과 깎아지른 듯한 암벽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금강산의 12,000개 계단을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자부했지만 이곳은 제가 알던 금강산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수만 년간 쌓인 낙엽이 배처럼 발목을 붙잡았고 이끼 낀 바위들은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지도가 가리키는 남쪽 능선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귀신도 길을 잃는다는 이곳이 정녕 내가 찾던 마지막 해설 통로란 말입니까? 비는 멈췄지만 산속의 습기는 현상액처럼 제 전신을 눅눅하게 적셨습니다. 정복의 금색 단추는 이미 진흙에 뒤덮여 빛을 잃었고 빳빳하던 깃은 땀과 빗물에 절어 목을 죄는 올가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8년 전 평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사주셨던 가죽 장화는 이미 밑창이 너덜너덜해져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진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상처 입은 무릎은 굽힐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텅 빈 위장은 뒤틀리며 생존을 구걸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남조선 보조 배터리를 꺼내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기기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로 변해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 정복의 금단추가 이제는 내 심장을 겨누는 조준경의 십자선처럼 느껴지는구만요. 능선을 하나 넘자 지도가 가리키는 죽음의 구역인 지뢰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철조망이 녹슨 채 널브러져 있었고 나무에는 빛바랜 붉은색 삼각형 표지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곳부터는 지도도 소용없었습니다. 지표면 아래 숨겨진 죽음의 씨앗들은 제가 8년 동안 공부했던 그 어떤 지질학 지식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뭇가지를 꺾어 조심스럽게 땅을 찌르며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데 10분이 걸렸고 심장 소리는 적막한 숲속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딱딱한 금속체가 닿을 때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은 자유고 한 걸음은 죽음인 이 지뢰밭에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땅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뒤편에서 다시금 요란한 총성이 정막을 깼습니다. 광철이 이끄는 수색대가 제가 지나온 마른 계곡 입구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의 불빛이 짙은 안개를 뚫고
숲의 천장을 휘저었습니다. 그들은 지뢰밭이라는 공포조차 잊은 듯 사냥개들을 앞세워 거칠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광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산맥을 울렸습니다. 이한결, 더 가면 진짜 죽는다. 거긴 우리도 못 들어가는 곳이야. 당장 기어 나오라오. 그의 외침은 절벽에 부딪혀 수천 개의 메아리가 되어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잡혀 박제된 유령으로 사느니 차라리 이 땅의 일부가 되어 썩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광철아, 네가 아는 금강산은 박제된 가짜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흙이 진짜 이 땅의 살점이다. 지뢰밭의 끝자락, 지도가 가리키는 마지막 관문인 천길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귀신의 길이 끝나는 곳이자 인간의 길이 끊긴 장소였습니다. 아래는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오직 폭포 옆에 좁은 바위 틈새만이 유일한 탈출로였습니다. 비 한 방울에도 미끄러질 것 같은 그 벼랑 끝에서 저는 안내원 시절 배웠던 암벽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위면을 파고들어 손톱이 뒤집히는 통증이 전해졌지만 저는 셔터를 누르는 찰나의 집중력으로 바위를 움켜쥐었습니다. 폭포의 물보라가 눈을 가렸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도가 그려준 선명한 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남들이 보는 것만 설명하지만 도망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낭떠러지를 길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지. 절벽을 타고 내려와 계곡 하류에 발을 딛는 순간 저 멀리 짙은 안개 너머로 거대한 검은 선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8년 동안 안내하며 그토록 경계하라 가르쳤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던 군사 분계선의 철책이었습니다. 8년의 세월, 16,382개의 계단, 그리고 노인의 희생과 영철의 눈물을 지나 저는 마침내 이 산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산의 끝은 곧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책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 소음과 보초들의 기침 소리가 제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정복깃을 세우며 주머니 속의 핸드크림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산의 끝자락에서 마주한 저 철책은 내가 8년 동안 외웠던 그 어떤 절경보다도 잔인하고 선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철책을 넘는 일뿐입니다. 8년을 금강산의 얼굴로 살았던 저는 이제 얼굴도 이름도 없는 한 명의 도망자가 되어 사선사선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광철의 수색대가 숲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키는 철통 같은 경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이 좁은 완충지대에서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입안에 칩을 지씹듯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철책 아래 배수로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해설했던 낙원은 이제 제 뒤에서 불타고 있었고 제 앞에는 인화되지 않은 칠흑 같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철책의 차가운 금소금을 향해 첫 손길을 뻗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철책은 제가 8년 동안 관광객들에게 분단의 아픔이라며 입이 닳도록 설명했던 그 상징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 버티고 선 그것은 높이 3미터의 거대한 면도날 장벽이었고 건드리는 순간 사방으로 비명을 퍼뜨릴 준비가 된 예민한 짐승이었습니다. 빳빳하게 날이 선 가시철 조망 위로 서린 차가운 새벽 이슬이 제 손끝에 닿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딛고 선 이 땅이 얼마나 좁은 감옥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8년 전 평양관광대학을 졸업하며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안내원 증명서가 이제는 제 목줄을 죄는 사형 집행서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이 철책 너머를 보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그 철책의 온기를 처음 느끼는 건 내 죽음의 문턱에서였구만요. 뒤편 숲에서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포위망을 뚫고 기어이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정복은 가시넝쿨에 찢겨 걸레짝이 되어 있었고 한쪽 눈 위로 흐르는 핏줄기가 그의 비릿한 미소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백두산 권총을 제 머리를 향해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젖은 낙엽을 지지기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광철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제게 마지막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한결, 그 철책을 넘는 순간 네 고향 평양의 부모 형제는 산자의 명부에서 지워질 거다. 그게 네가 말하는 그 빌어먹을 향기의 대가야. 저는 철책을 등지고 서서 광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인화해온 가짜 세상은 이미 비로봉의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낡은 확성기를 고쳐 잡듯 안내원 시절에 그 꼿꼿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고요한 숲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계신 관광객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벽은 공화국이 자랑하는 지상 낙원의 끝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굶주림도, 밀고도, 자아 비판도 없는 진짜 사람의 땅이 나온다고들 하지요. 제 비아냥 섞인 해설에 광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닥치라우!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공화국을 모독하는 건 오늘로 끝이다. 광철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저는 품 안에서 그 라벤더 향기가 나는 핸드크림을 꺼내 그에게 던졌습니다. 낯선 물체가 날아오자 본능적으로 시선을 뺏긴 광철의 빈틈을 타 저는 철책 아래 배수로의 진흙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탕! 하는 총성이 정막을 찍고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진흙을 긁으며 철책 아래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제 정복의 어깨를 찢고 살점을 도려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너머 남쪽 초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제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안내다, 광철아. 이 구멍이야말로 너희가 단 한 번도 해설하지 못한 진짜 탈출구지. 철책 반대편으로 몸이 빠져나가는 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DMZ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지향성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남쪽 군인들의 경고 방송과 북쪽 수색대의 고함이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남쪽 초소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금강산 안내원 이한결입니다. 가명 말고 진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 외침은 빗소리와 사이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수만 번 외쳤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오늘 처음으로 내 영혼을 흔드는 진심이 되었습니다. 남쪽 수색대원들의 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눈부심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미터 뒤 철책 너머에서 광철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보총을 난사했지만 탄환은 차가운 금속 장벽에 부딪혀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빳빳했던 안내원 정복을 스스로 찢어밟기며 진흙투성이가 된 땅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금강산의 관광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안내했던 그 어떤 절경보다도 거칠고 황량한, 하지만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이제 낙원의 유령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 박철수로 돌아갑니다. 저는 저를 부축하러 다가오는 남한 군인들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비로소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16,382개의 계단은 끝났고 제 인생의 진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조사는 제가 평양관광대학에서 배웠던 괴뢰들의 고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 대신 깨끗한 하얀색 방, 서슬퍼런 몽둥이 대신 부드러운 가죽 의자, 그리고 굶주림 대신 넘쳐나는 인스턴트 커피의 향기. 하지만 그 친절함이 제게는 그 어떤 취조실의 조명보다 더 눈부시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은 제 앞에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
아니, 이한결 씨라고 불러야 하나? 여기는 이제 평양이 아니니까 긴장 풀어요. 저는 그가 건넨 커피를 차마 마시지 못한 채 8년 동안 박제해온 그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안내해드리는 길은 안전하오니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지독한 직업병 섞인 말투에 조사관은 씁쓸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낯선 전자기기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까지. 8년 동안 제가 금강산에서 맡았던 그 자본주의의 향기가 이제는 제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배급받은 하얀 쌀밥 위에 정갈하게 놓인 김치 한 조각을 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밥알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 목을 죄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다른 탈북 청년이 제 모습을 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형님, 여기서는 밥 먹을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그 안내원 정복은 이제 마음속에서 좀 벗어버리시라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진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적응하는 일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이한결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어 살았습니다. 당이 지어준 그 이름은 제게 훈장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제 본명인 박철수 씨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치부를 들킨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19년 전 함경북도 무산의 탄광에서 아버지를 따라 땅을 파던 그 소년 박철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남쪽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다시 살아나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지문날인지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이름 하나 되찾는 게 이 산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들 줄은 몰랐구만요. 남쪽 사회는 제게 거대한 전시장 같았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제가 설명하던 박제된 낙원은 이곳의 평범한 마트 한 구석보다도 초라했습니다. 하나원으로 옮겨져 처음으로 간 대형마트에서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과자와 끝도 없이 진열된 음료수들, 그리고 그 화려한 포장지들. 제가 목숨 걸고 가슴속에 숨겼던 그 초코파이 포장지는 이곳에선 쓰레기통조차 과분한 흔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앞에서 멍하니 서서 제가 8년 동안 안내했던 그 관광객들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바다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자원봉사자 아주머니가 제 굳어버린 표정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뭐가 제일 사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진짜니까 겁내지 말고 골라봐요. 하지만 제 몸속에 각인된 안내원 이한결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저도 모르게 보이부 요원이 있는지 뒤를 살피고 누군가 제게 말을 걸면 반사적으로 당의 선전 문구를 읊으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올 때면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경청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6년 동안 배워온 생존의 예법이었으니까요. 자유라는 것은 제게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날카로운 메스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기숙사의 불이 꺼지면 저는 천장을 보며 제가 두고 온 16,382개의 계단을 하나하나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영철이의 눈물, 노인의 희생, 그리고 광철의 마지막 총성. 저는 어둠 속에서 제 손등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찾은 이 이름이 정말 그 많은 피를 흘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마지막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을 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남쪽에서도 가이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금강산의 그 험준한 절벽을 타던 기억과 관광객들에게 거짓을 말하던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면접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발로 제 길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서류에 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12001번째 계단을 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안내원은 죽었습니다. 내일부턴 서툴러도 좋으니 그냥 박철수로 걷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마셨던 인스턴트 커피의 쓴맛이 비로소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더 이상 금지된 유혹이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정복 대신 입은 청바지와 헐렁한 티셔츠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옷자락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금강산의 환영이 저를 붙잡으려 하지만 제 앞에는 인화되지 않은 눈부신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낡은 보조 배터리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 이제 이한결은 가고 아들 철수가 저 빛나는 거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령의 적응은 끝났고 이제 진짜 인간 박철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금강산의 적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럽고 화려했지만 그 불빛들은 종종 제게 거대한 취조실의 조명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의 한 대형 물류 창고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16,382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제 허벅지와 폐활량은 남쪽의 택배 상자들을 나르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지치지도 않고 물건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저를 강철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상자를 쌓아 올릴 때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버리고 온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매립하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반장님이 땀을 닦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씨, 자네는 꼭 산짐승처럼 움직이는구만. 혹시 북에서 산 타던 특수부대라도 나온 거 아니야? 저는 그저 박제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내원 시절의 연기는 이곳에서도 제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눅눅한 장마비가 쏟아지던 어느 화요일 저녁, 신림동의 낡은 시장 골목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퇴근길에 만두 몇 알을 사려던 제 코끝에 익숙하고도 지독한 냄새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남쪽의 세련된 향수 냄새도 고소한 음식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나 피우던 7.27 담배의 독한 연기 냄새였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감각과 함께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 전신주 그림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8년 동안 연마했던 감시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검은 우산을 쓴 사내 하나가 만두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우산을 들어 올렸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광철이었습니다. 금강산 철책 너머에서 제게 총을 쏘았던 그 지독한 보이부 요원 광철이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만두를 기다리며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한결 동무, 남조선 만두 맛에 빠져서 고향의 피비린내는 다 잊은 모양이구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제 귓전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광철은 제가 숨은 전신주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만두 봉지를 받아들고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라는 배려가 아니라 막다른 길로 저를 유인하는 포식자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림동의 좁고 복잡한 달동네 계단은 제가 외웠던 금강산의 계단들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음침했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광철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철책도 없고 서치라이트도 없어서 참 살기 좋지. 하지만 말이야, 보이지 않는 사슬이 더 무서운 법이라네. 광철의 뒤쪽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영철이었습니다. 지뢰밭 앞에서 저를 보내주며 눈물을 흘렸던 제 친동생 같았던 안내원 영철이 남쪽에 세련된 정장을 입고 광철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영철은 이미 제가 남으로 넘어온 직후 보위부에 포섭되어 위장 탈북으로 이곳에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누렸던 그 짧은 자유의 시간은 사실 저들의 손바닥 위에서 펼쳐진 또 다른 연극 무대였을 뿐이었습니다.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 하지만 평양에 있는 내 가족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형님만 다시 돌아가면 모두가 살 수 있어. 배신의 얼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슬펐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동생의 눈물이 사실은 저를 낳기 위한 미끼였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광철은 품 안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버리고 왔던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안내했던 그 화려한 명산이 사실은 거대한 배신의 전시장, 지름길이었다는 깨달음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광철은 권총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박철수, 아니 이한결, 내일부터 자네가 다니는 물류 창고에 드나드는 특정 차량의 번호와 시간을 기록해서 보내라오. 그게 자네 가족의 목숨값이야. 저는 비에 젖은 서류 봉투를 쥔 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광철과 영철이 떠난 골목에는 지독한 담배 연기와 라벤더 향기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구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또한 금강산처럼 보이지 않는 200m의 경계선이 그어진 거대하고 정교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낡은 보조 배터리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빗물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시 저들의 꼭두각시 안내원이 되어 가족의 목숨을 연명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배신의 얼굴들을 도려내고 진짜 제 길을 개척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어둠을 향해 나직하게 하지만 강철 같은 목조로 뇌까렸습니다. 이제 안내원은 죽었다고 말했을 텐데 너희가 만든 이 연극 무대를 내가 직접 불태워주마. 보위부의 정보원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천천히 도려내어 적들의 식탁 위에 올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나르며 눈으로는 끊임없이 창고를 드나드는 화물차들의 번호판을 훑었습니다. 8년 동안 관광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수첩에 적어대던 그 지긋지긋한 가이드의 습성이 이제는 제 목숨을 부지하는 비루한 기술로 쓰이고 있었죠. 상자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반장님이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며 짓궂게 물었습니다. 박씨, 요즘 왜 이렇게 넋이 나갔어? 혹시 서울에 숨겨둔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저는 그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인이 아니라 제 등 뒤에 독사처럼 빌리를 튼 과거의 망령이 있다고 차마 말할 순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제 자취방은 작은 암실로 변했습니다. 광철이 준 서류 봉투 속에는 제가 보고해야 할 대상들과 암호 체계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끈 채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정보들을 인화하듯 뇌리에 새겼습니다. 8년 전 평양 관광대학에서 배웠던 첩보 기초 지식들이 이토록 선명하게 되살아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광철이 제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면 저 또한 그가 남쪽에서 벌이는 이 위험한 유의의 꼬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벽면에 붙여둔 서울 지도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광철아, 네가 나를 사냥개로 부리려 한다면 나는 네 목을 물어뜯는 늑대가 되어주마. 저는 먼저 저를 배신했던 영철을 따로 불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광철의 눈과 귀가 되어 저를 감시하고 있었지만 신림동 골목에서 본 그의 흔들리는 눈빛은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PC방 구석진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하는 척하며 저는 영철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은 컵라면의 김서린 연기 너머로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님, 내가 미안해. 하지만 보이부 놈들은 평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벌써 수용소 근처로 옮겨놨단 말이야. 영철의 고백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8년 동안 금강산에서 형제처럼 의지했던 세월이 이 비릿한 라면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영철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시절 우리가 길을 잃은 관광객을 찾을 때 썼던 우회로 수색법을 언급했습니다. 광철에게는 제가 가짜 정보를 흘릴 테니 영철은 그 틈을 타 광철의 남쪽 거점이 어디인지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철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제가 건넨 남조선산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고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함이 그의 입안에서 퍼질 때 영철은 8년 전 우리가 금강산 바위 뒤에서 몰래 나누어 먹던 그 비참한 희망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영철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더 형님 믿어볼게. 우리 진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제 정복에 금단추처럼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광철에게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류 창고에 입고 시간표를 교묘하게 비틀어 그들이 원하는 핵심 정보에서는 비껴가도록 만든 정교한 가짜였습니다. 8년 동안 지상 락원이라는 가짜를 진짜처럼 설명해온 제 입술은 이제 광철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전송하기 전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마지막 셔터를 누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안내원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막다른 골목으로 유인하는 사냥꾼이 될 것이다. 암실의 문은 굳게 닫혔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현상한 위험한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철은 제가 보낸 가짜 정보에 만족하며 곧 다음 지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령이 내려지는 순간 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설계한 12,001번째 지뢰밭이 그의 발밑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낡은 보조 배터리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잇몸의 상처를 자극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광철아. 금강산의 유령이 서울의 어둠 속에서 내 숨통을 끊으러 가고 있으니까. 제가 던진 미끼는 독을 품은 성찬이었습니다. 광철은 제가 넘긴 가짜 입고 시간표를 철석같이 믿고 물류 창고의 뒷문을 통해 남측의 기밀 서류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8년 동안 관광객들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낙원을 팔아왔던 제 연기력이 드디어 보위부의 노련한 사냥개마저 속여 넘긴 것이죠. 저는 창고 2층 하역장 난간에 몸을 숨긴 채 아래쪽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낫이나 보총 대신 영철이가 몰래 구해다 준 가스총과 창고, 보수용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철아, 네가 가르쳐준 대로 했다. 적을 안심시키고 가장 깊숙한 곳까지 끌어들이는 것. 그게 바로 네가 말하던 안내의 정서가 아니었나? 오전 2시 15분, 차가운 금속 셔터가 들리며 광철과 그의 부하 2명이 창고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리 표시해둔 기밀 상자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 안에 든 것은 기밀 서류가 아니라 창고 청소용으로 쓰던 독한 염소가루와 제가 분해해둔 낡은 보조 배터리의 리튬 이온 전지였습니다. 그들이 상자를 여는 순간 제가 설치해둔 조잡한 점화 장치가 불꽃을 튕겼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와 지독한 가스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황한 광철 일당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저는 그 혼란을 틈타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암실이다. 여기서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짜고 네가 딛고선 모든 땅이 지뢰밭이야. 저는 연기 속에서 8년 동안 단련된 감각으로 광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보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좁고 복잡한 적재함 사이에서 총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름길을 타듯 컨베이어 벨트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 그의 손목을 쇠파이프로 후려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광철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의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짐승처럼 느렁거렸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디 있나? 평양에서 어디로 옮겼는지 당장 말해. 말하지 않으면 내 놈의 그 더러운 혀를 이 창고 바닥에 박제해버릴 테니까. 그때 어둠 속에서 영철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광철의 부하 중 한 명을 이미 제압한 상태였습니다. 영철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금강산 지뢰밭을 넘을 때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영철은 광철의 품을 뒤져 낡은 가죽 지갑과 보안용 USB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위부가 남쪽에서 운영하는 비밀 거점 목록과 인질로 잡힌 안내원 가족들의 수용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제게 USB를 건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찾았어. 형님 네 식구들. 아직 요덕 수용소 근처 농장에 살아있대. 우리가 해냈어. 진짜 해냈단 말이야. 하지만 광철은 끝까지 비릿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저를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박철수,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USB를 여는 순간 남조선 정보기관도 네가 우리랑 내통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너는 이제 남에서도 북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진짜 유령이 되는 거야. 광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벌인 이 위험한 도박은 남쪽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명백한 간첩 행위나 다름없었죠.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제 품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라벤더 향기를 느끼며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향기는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광철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를 밧줄로 묶어 창고 구석의 어두운 컨테이너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해설했던 그 어떤 새벽 산행보다도 차갑고도 투명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영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멀리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부메랑은 돌아갔다. 영철아, 이제 우린 더 이상 안내원이 아니다. 사선을 넘은 자들이 가야 할 진짜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주머니 속의 USB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이자 제 목을 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6,382개의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저는 이 지독한 인연의 끝을 제 손으로 매듭지을 것이니까요. 서울의 암실에서 인화된 진실은 너무나도 아프고 시렸지만 그 속에는 비로소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제가 만든 12,001번째 계단은 곧 평양의 집 앞마당까지 이어질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고에 불을 끄고 아직 인화되지 않은 새벽의 거리 속으로 영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광철의 USB를 쥐고 국정원 안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는 8년 전 금강산 안내원 정복을 처음 입었을 때보다 더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보위부와 접촉하며 가짜 정보를 흘리고 사적인 보복을 가한 행위에 대해 차갑게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영혼은 16,382개의 계단을 거슬러 올라와 지뢰밭 한복판에 서 있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피와 진흙이 묻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8년 동안 박제해온 그 기계적인 미소가 아닌 날것의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 가족의 목숨이자 이 땅에 숨은 독사들의 명단입니다. 법의 잣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공정한 거래를 원합니다. 조사실의 하얀 벽면이 제 고백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저는 비로소 8년 동안 제 목을 옥죄던 가짜 이름 이한결을 영원히 가슴속 암실에 묻었습니다. 다행히 국정원은 제가 넘긴 정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광철이 운영하던 서울의 비밀 거점들은
하룻밤 사이에 일망타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철이는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철이가 하나원을 퇴소하던 날, 저는 그에게 제가 아껴두었던 남조선산 등산화를 선물했습니다. 8년 동안 금강산의 돌계단을 오르며 밑창이 다 닳아버린 낡은 군화 대신 이제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신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철이는 새 신발을 신고 어색하게 발을 굴리며 저를 향해 눈물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우린 그림자가 아니다. 빗속으로 걸어가도 아무도 우리를 쏘지 않아. 그렇지?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영철의 어깨를 꽉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교시가 아니라 서로의 체온을 믿고 걷는 평범한 보폭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수목원에서 숲 해설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을 입고 거짓된 낙원을 선전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무와 꽃의 이름을 부르는 직업이었죠. 관광객들은 저를 말솜씨 좋은 탈북민 선생님으로 기억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수목원의 산책로를 청소하며 8년 전 금강산에서 지웠던 그 흔적들을 떠올립니다. 남측의 관광객들이 무심코 흘린 쓰레기는 이제 제게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머물다 갔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강산에서 헤어졌던 그 실향민 할머니와 닮은 분이 제 손을 잡으며 수목원이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울음을 참아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절경을 눈으로 보지만 저는 그 절경 뒤에 숨은 사람들의 한숨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숲이 제게는 천하제일경입니다. 비밀리에 가동된 국제구호단체와 국정원의 협력을 통해 평양 근처 농장에 격리되어 있던 제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장 남으로 데려올 순 없었지만 제가 보낸 약품과 식량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수목원 벤치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습니다. 8년 동안 16,382개의 계단을 오르내린 보람이 12,001번째 계단을 직접 만들어 사선을 넘은 대가가 비로소 제 손바닥 위에 작은 희망의 씨앗으로 안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이제는 낡아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보조 배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는 죽었지만 그 안에 담겼던 지도는 이미 제 심장 박동 속에 영원히 인화되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평생을 헤매어 찾은 인화되지 않은 진짜 자유의 풍경입니다. 노을이 지는 수목원의 능선은 금강산의 비로봉만큼 장엄하진 않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제가 가꾼 숲의 풍경을 렌즈에 담았습니다. 이제 제 사진 속에는 지도자의 동상이나 숙청의 현장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평양의 엘리트 안내원이었던 이한결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대신 1987년생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탄광소년, 그리고 사선을 넘어온 도망자 박철수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 멀리 북쪽 하늘을 향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해설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이제 낙원의 유령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언젠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닿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걷겠습니다. 16,382개의 계단, 그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신이 내린 절경이 아니라 제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그 굳은 살을 뚫고 돋아난 자유의 새싹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내원이 아닌 제 인생의 유일한 해설사로서 첫 발을 내디딥니다. 밤이 찾아오고 수목원의 불이 하나둘 꺼지면 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어떤 보이부의 서치라이트보다 밝은 진실이라는 이름의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12,001번째 계단. 그것은 지도에는 없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절경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낡은 손수건으로 렌즈를 닦으며
내일 찾아올 새로운 관광객들에게 들려줄 진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유령의 계단은 끝났고 박철수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